오후에 그 첫 번째 세션, 즉 세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해상폭력 단지 건설과 국내 규제를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세션에서는 윤정석 에퀴노르 코리아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션 3 해상폭력단지 건설과 국내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에퀴노르 코리아 윤정석입니다. 그 해상폭력 특별법이 사실 예비지구, 그다음 발전지구 등과 같은 지구지정, 그리고 그에 따른 인허가의 일원화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아마도 이 단지 건설과 그 건설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소개를 드린 점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법이 담고 있는 인허가의 일원화가 단순히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해상교통 안전 진단 등과 같은 영향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유수면 실시 계획 인가라든지 발전 설비에 대한 공사 계획의 인가, 즉 그 발전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그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가 교량이나 도로 등과 같은 육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제 제정된 법인 현행 건설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해상폭력 단지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그러한 규제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건설의 한정에서 국내 주요 규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KS 인증제도, 두 번째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용전 검사, 마지막으로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 중에서 물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법 등과 같은 이제 광범위한 법이 있지만 또한 뭐 선박 해상공사이기 때문에 선박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도 사실 이제 관련된 법령에 저촉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선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세션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세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뭐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과 같은 이제 건설법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KS 인증제도는 풍력 설비 기자재에 대한 형식 인증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내에 설치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의 경우에는 KS 인증을 득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화된 인증제도의 범위는 풍력 메인 기자재인 블레이드, 타워, 나셀이 그 대상이 되고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서는 사업자의 선택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을 하지만 뭐 설계, 그다음에 형식 시험 등과 같은 이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전문 대행기관을 통해서 평가 및 시험이 대행하게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KS 인증 제도가 특별히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뭐 큰 허들이거나 많은 것들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 사실 사업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자재를 선정할 때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KS 인증을 득한 제품을 선정을 하면 됩니다. 다음 규제는 사용전 검사입니다. 이 사용전 검사라는 것이 아마 건설과 관련된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검사인데, 해당 검사는 전기사업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자가 그 설비에 대해서 공사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시공 과정에서 그 허가에 신고했던 내용, 그리고 그 한국의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이제 검사하는 그러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용전 검사가 시공 과정에서 검사를 한다면 설계에 대한 검사는 이제 공사 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전 기술 검토서라는 절차를 통해서 설계 도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전 기술 검토라든지 사용 전 검사의 이 점검에 대한 기준은 그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KESC라는 전기 설비 검사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검사 기준은 대한민국의 전기 설비에 대한 기술 표준인 KEC 코드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 이 사용 전 검사라는 제도가 국내 건설업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감리 제도와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검사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용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상주를 하지 않고 특정한 정해진 시점에만 검사를 한다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내 건설법과 관련된 겁니다. 현 건설법 체계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도로, 교량, 항만 등 육상 시설물 대상으로 좀 법이 정비되어 있고 또한 그 설치되는 설비의 성격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크게 4가지의 공종으로 분류돼서 그 각 공종별로 적용되는 세부 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사법 등 이제 그 설비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부 건설법이 다르고 실제로 이거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미묘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각 개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설법이 이제 요구하는 공통 사항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허 요건입니다. 설계는 설계 면허가 있는 자에게, 건설 공사는 건설 면허가 있는 자에게 계약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공통적인 사항은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인 이제 감리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건설공사에서는 건설 사업 관리로 이제 명칭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감리 제도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지 적용하는 범위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자면 변전소를 이제 건설한다고 봤을 때 변전소의 건축물 구조와 변전소 안에 들어가는 전기 설비는 엄연하게 전기 설비와 건설 설비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전기 설비에 대한 설계는 전기 기술사에 의해서 설계되어야 되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사 또는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그 과업을 도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이 세부 시행하는 방식이나 요구되는 규정이 다 다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까다롭고 특이한 조항은 분리발주 의무 조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기공사를 예로 들었을 때 변전소 공사를 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사 또는 건축 공사업자에게 이제 과업을 맡겨야 되는데 전기 설치에 대한 공사 또한 이제 종합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건설 면허 업체한테 줄 수는 없고 전기 공사 면허가 있는 자에게 별도로 분리 도급 발주를 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사실 이게 말로 들어서 아마 이해가 다 안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건설법 같은 경우에는 건설법의 종류도 많고 그 공종에 대한 구분도 지어야 되고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통해서 현행 건설법 체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풍력 기자재 제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풍력 발전기의 대표적인 부품인 블레이드, 그다음에 타워의 제작 과정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발전기의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 또는 자켓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
이제 풍력 기자재, 하나는 이제 하부 구조물 기자재인데요. 이 두 가지 사진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블레이드 타워,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은 각각 해상 풍력 발전기를 구성하는 기자재인 점. 두 번째, 이 기자재가 공통적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는 점. 전문 제작소, 뭐 조선소나 제작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요. 근데 그동안 이제 국내 사업에서 그러면 이러한 기자재 제작에 대해서 건설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발전기 기자재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제작도 가능하지만 사실 해외에서 제작돼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사실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국내에서 제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설법에 따라서 감리가 이게 대부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시행 단계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 건설공사라는 그 법적인 정의가 무엇이냐를 살펴봤을 때 건설공사라 함은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 또는 해체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기자재를 제작하는 행위는 건설의 행위가 아닌 그냥 단순 기자재를 제조하는 그러한 행위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는 동일한 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법적인 해석이 되어서 이렇게 적용했는지는 뭐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실제 이렇게 적용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건설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의문사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해상에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기초파일 관입부터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설치 및 연결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설치하는 사업이 총 용량 400메가와트의 외부망 같은 경우에는 345kV의 케이블일 경우 각 공종별로 국내 건설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 관입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거나 소방, 통신적인 성격이 전혀 없는 순수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건설공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건설공사로 분류됨에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 면허가 있는 자에게 설계 및 공사 그리고 공사 감리를 도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자켓 설치 또한 제가 해석했을 때는 자켓 설치의 행위 자체는 정기적인 성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로 분류하여 파일 관입과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켓 설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에서는 이 자켓이라는 하부 구조물이 발전 설비의 이제 부대 설비이기 때문에 발전 설비의 부대 설비이기 때문에 자켓은 전기 설비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건설공사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발전기 설치입니다. 발전기 설치는 전기공사법 제2조에 따라서 전기공사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 낫셀, 블레이드 순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기공사법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설계는 전기기술사에 의해서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계 감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발전기의 총 용량이 800메가와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 감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 부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전기 공사와 관련된 면허자에게 공사, 그다음에 공사 감리를 도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저 케이블 또한 명확히 전기 설비이기 때문에 발전기 설치와 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설계 감리 같은 부분은 이 해저 케이블의 사양이 345kV로 300kV 이상의 송전 설비이므로 설계 감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로 보이는 해상공사 설치 공종이 국내 건설법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 동일한 전기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비는 감리가 적용되지 않고 어떠한 부분은 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제 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육상 시설물 대상으로 정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해상공사에서는 이러한 그 불일치 사항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분리발주 의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와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총 도급을 계약을 해야 되는 건수는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7건, 총 7그 해상 설치 공사에 대해서 총 7건의 저희 사업자로서는 이제 도급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각 계약 간의 인터페이스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구매 행위를 하기 위한 뭐 입찰 절차 등 이제 많은 부분 행정적인 에너지가 소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건설법 체계입니다. 만약에 분리발주 의무만 없다 하더라도 이 계약건은 7건에서 총 3건으로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해외 규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국내처럼 별도 각 규제 기관들이 뭐 특정한 규제를 뭐 관리하고 이제 관리한다기보다는 뭐 DMV라든지 ABS 로이드와 같은 이제 성급에 의해서 프로젝트 인증 제도를 점점 법정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지금 법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 인증 제도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은 뭐 미국, 독일, 대만, 일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이제 해상폭력 선진국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준의무적으로 사실 프로젝트 인증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해상폭력 사업이라는 게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보험과 PF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그 보험사, 은행으로부터 PF를 받기 위한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 인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젝트 인증 제도가 왜 이게 도입이 되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뭐 대표적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 인증 제도가 사실 IEC라는 이제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의 이제 산하의 ICR이라는 사업부에서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정립이 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 프로세스를 글로벌 보험사, 그다음에 은행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번째는 이러한 인증 제도의 프로세스는 단순히 건설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예비지구 지정이라든지 발전지구 지정과 같은 지구 지정에 대한 이게 그 단지 위치 선정부터 뭐 설계, 제작, 뭐 구매, 건설, 시운전, 심지어 유지 관리까지 하나의 일원화된 체계로 하나의 기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준화 인증 제도의 뭐 사실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표준화 제도는 이제 전 세계 모든 해상풍력 단지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모순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이 엄청나게 뭐 실증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현행 규제와 해외 규제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이제 해상풍력의 사업 절차입니다. 기본 설계부터 실시 설계, 구매, 공사, 시운전, 유지 관리까지. 이것을 현행 국내 규제에서 이제 어떻게 국내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감리 제도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 그리고 설치 공사, 시운전 단계에 적용됩니다. 2번째로는 사용전 검사, 그리고 사용전 검사와 관련된 사전기술 검토서가 실시 설계 단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케이스 인증 규제가 구매 단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특정한 단계에 특정한 규제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러한 각 규제 기관이 산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감리와 사용전 검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이 겹치거나, 또는 사실 사용전 검사도 그렇고 공사감리도 그렇고
과업이 겹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와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인증 제도라는 단일의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토론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좀 토론자분들 포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논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건설법 체계가 육상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해상공사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해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여러 규제 기관들이 각자의 목적, 각자의 입장에 맞게 규제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규제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상풍력특별법의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인허가의 의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통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만 기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를 들면 공유수면은 해수부, 발전 설비는 산자부인데요. 산자부와 해수부 간에 만약에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누가 해결해 줄 것인지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가능하다면 시행령의 이러한 부분 또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은 제가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 분들은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패널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키노루의 박도연 본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ENC의 김동현 본부장님이십니다. 세광 엔지니어링의 박준성 부사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발제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 배경 설명부터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건설 사업은 대부분 육상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항만이나 그다음에 플랜트 쪽에 그 시장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항만이나 플랜트는 그 공사 현장에서 봤을 때 육상이 보이거나 육상과 접속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간 건설 사업에 맞춰가지고 국내의 어떤 법령이나 규제는 다 육상하고 연결된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상풍력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 섹터에서는 이제 육상의 건설뿐만 아니고 해양 시장으로 또 하나 이제 건설 시장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기존의 법령으로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패널별로 이제 그 발제자 주제에 맞춰서 공통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개별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개별 토론을 마친 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춰가지고 저 개인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박도연 본부장님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키노루 박도연입니다. 사실 이번 주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사업 개발 단계부터 설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매, 그리고 이제 제작, 설치, 운전까지 이제 저희가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가 이제 건설진흥법, 그리고 전기사업법, 그리고 저희 이제 성급과 전기안전공사 많은 이제 기관들이 계신데, 취지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 개발하고 잘 이제 검사하고 인증하고 감리해서 안전하고 좀 이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인 걸 알겠는데 이게 이제 개발사라든지 이제 시행사나 설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저희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부처 간에도 이제 산자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관되게 이렇게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뭐 발전 사업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뭐 개념 설계라든지 피드 설계라든지 기본 설계를 할 경우에 저희 이제 반딧불이 사이즈가 저희가 750메가입니다. 그래서 전기 사업상으로 보게 되면 800메가 이상 되는 발전 설비만 설계 감리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또 건설진흥법 보게 되면 300억 이상 되면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강에 계신 박준성 그 부사장님한테 저희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 여쭤봤어요. 저희가 여쭤봐서 그 율촌이라는 법무법인한테 했는데 답이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은 저희 부유체 같은 경우에 부유체 정의가 선박이냐 발전 설비의 하부 구조에 따라서 법종이 달라지는데 또 모노파일이란 자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그 감리든 뭐 인증이든 한 좀 이렇게 기관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좀 일원해 주시면 사업 개발하는데 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국내에 이제 인증 부분이라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도 정리드리면은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 단계에서 각각 다른 이제 그 법 규제와 인증 시스템이 조촉이 되기 때문에 가지는 어려움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김동현 본부장님께서 공통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ENC의 김동현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패널들을 보니까 EPC에서 온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하위 법령들을 뭐 정비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발주처와 그다음에 EPC 설계사 감리 이런 우리나라만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장 얘기를 듣고 싶은 거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솔직한 저희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부분들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이제 건설을 담당하시는 측면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따가 개별 토론 때 아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광의 저희 박준성 부사장님께서 공통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광종합기술단 해상풍력개발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준성입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고정식 시설물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자켓이나 모노파일로 지중해 이제 항타나 천공을 하는 집안에 이제 고착되어 있는 그런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연안에서 한 경험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복잡하고 중복되고 아까 뭐 한 7가지 정도 중복된다고 이제 분리발주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 법을 따라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에키노르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은 이제 부유식이거든요. 육지에서 거의 한 70km 떨어져 있는 이이지 쪽에 750메가와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유체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지금 저희 법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커버해서 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법이 아직 저희 사업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이제 해상풍력 발전 사업 조성공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모법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육지에서 같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해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해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 있고요. 또 육지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육지에서 그동안 적용하셨던 법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총괄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고정식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부유식을 좀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산법에 건설공사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유체가 물 위에 떠 있고요. 그 밑에 앵커링을 보통 한 3개 정도, 이제 변전소 같이 큰 구조물은 한 10개 정도 이렇게 앵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 자체는 그 위에 있는 변전소라든지 발전기를 지지하는 기초 구조물이지만은 그 부유체만을 띄워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게 토목 구조물로 해서 건설공사에 대한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법령상으로는 건설공사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법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현장에 적용하시려고 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상이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건설에 관련된 것들이 건설기술진흥법, 저희 해상풍력하고 관련된 법들이요.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 관련된 것들은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공사업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하고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요. 선박안전법 이렇게만 해도 총 한 모법으로만 가는 것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 개별법까지는 빼고요. 이렇게 굉장히 좀 난해한 상황이 있고 이 법들을 육상과 해상 또 부유식 전부 다 이제 그 종합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은 법 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서로 좀 상이한 부분도 있고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되는지 좀 난해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문제인 부분이 부유식 해상 풍력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서 갈 수 있는 모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모든 개별법을 따라가서 그 법에 맞춰서 모든 행위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부유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발전기를 떠받쳐야 되는 기초구조물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건설공사에 가까운데 부유체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이제 부유체 지금 에키노르코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 밑에 있는 부유체가 한 4,000톤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약 95m에 한 70m 정도 되고요. 해상 변전소는 한 5,400톤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한 65m 정도 되는데 과연 4,000톤, 5,400톤 되는 이 구조물을 여러분들께서는 건설공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능적으로는 선박이거든요. 운항을 안 하고 고정되어 있을 뿐이지 이제 선박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분께서는 KS 인증도 받아야 되고 인스펙터를 통해서 설계라든지 또 이제 제작 과정에서의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법령에 따라서 진흥법하고 산업법에 이제 건산법에 따라서 감리라든지 설계 공사 모든 감리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다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모순된 부분도 많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그냥 패스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난해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현황이 있고요. 제가 뭐 시간이 더 되면 조금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유식 해상풍력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온쇼하고 이제 옵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온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경과지라든지 변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그 법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옵쇼 부분인데요. 옵쇼 부분에는 기초구조물이 지중해 박혀 있는 고정식이냐 아니면은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틀려집니다. 설계하고 감리 부분까지 많이 틀려지게 되는데 고정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파일식도 있고 자켓식, 모노파일식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지중해에다가 박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건설공사가 맞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산법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 부분입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유체만 보게 되면 이거는 건설공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조그만 구조물도 아니고 5,400톤 또 뭐 4,000톤 되는 거를 과연 이거를 건설공사로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선박구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밑에 앵커링도 해야 되고 하는데 대형 부유체 같은 경우를 법령상 현재 법령상으로는 건설공사가 맞습니다. 이제 사업자가 그러다 보니 건설공사에 관련된 진흥법이나 건산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리 절차를 걸쳐야 되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부유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KS 인증이라든지 인스펙터를 통한 또 뭐 인증 관계, 또 검사 관계, 선박에 준하는 검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중복적으로 해야 돼서 사실은 이제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인허가의 복잡성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실행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작년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선박안전법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약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해상풍력의 경우에 부유체와 그 부속 시설을 전부 이제 선박으로 취급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됐는데 아직 결론이 좀 안 난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게 법이 이제 개정이 다 완료가 된다 그러면은 건설공사가 아닌 이제 선박 제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건조검사라든지 정기검사, 뭐 중간검사, 임시검사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건설 관련된 법령에 따른 모든 행위들은 이제 싹 다 없어지면서 사업자 쪽에서는 굉장히 좀 사업하기에 유리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부유식 해상 변전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서남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다 중력식으로 해서 이제 빨기초로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플랫폼 위에 있는 모든 기자재들은 전부 다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이제 건축물로해서 이제 시설이 올라간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라는 거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 중에서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뭐 기둥이나 또 지붕, 벽이 있는 것, 또 이거에 딸린 시설물을 우리는 이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유식으로 되어 있는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은 아니거든요. 이제 물에 떠 있으면서 앵커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해서 고정식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난해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박안전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나면은 선박에 준해서 이제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연안 쪽에는 사실 이제 동해, 서해, 남해 많은 부분이 해상풍력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 거의 이제 대부분은 다 EEG라든지 영해 외쪽으로 이제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앞으로 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정식도 뭐 중요하지만은 부유식에 대해서도 법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2달 전쯤에 저희가 이제 해특법이 공포가 되고 내년 3월부터 이제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특법은 잘 아시겠지만은 계획 입지하고 발전지구 지정이라든지 해양공원의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계획을 주로 그 법에 좀 실려져 있는데 저희 가뜩이나 지금 복잡한 해상 풍력 사업의 부유식에 대해서도 시행령과 시행 주칙에 사업자분들이 좀 더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들을 좀 실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마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데 좀 보완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감리, 인증, 사용 전 검사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사업에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연관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건설 쪽에서는 뭐가 관련이 되는지
그다음에 선박안전법에서는 뭐가 되는지, 그다음 PF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에키노레 박도현 전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발전사업 전력기술 그 관리법에 보면 이제 800메가 이상 되면은 설계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기 사업의 경우고요.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은 300억 이상 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또 설계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기초구조물 같은 경우, 이제 기초구조물이 고정식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부유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뭐 선박안전법 지금 개정 중에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과연 두 개를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기초구조물에 대한 설계 감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처음부터 이제 인발부가 돼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초구조물 그 부유체에 대해서 설계 감리하시는 분들이 과연 발전기는 다 제외하고 밑에 것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하중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유체를 지지하고 있는 게 계류색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션 버켓으로 주로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건설공사가 맞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건설기능진흥법에 따라서 설계 감리를 할 때 나는 딱 이제 하부 기초에 대한 거, 이제 건설공사가 이제 하부 기초 전기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모순이고요. 800메가와트짜리 만약에 이제 초과하게 돼서 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그 설계 감리를 한다 그러면은 과연 밑에 있는 그 전기 시설을 지지하고 있는 부유체를 무시하고 딱 전기에 대해서만 과연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절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해상에서 고정식으로 할 때는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쭉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실시계획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 실시계획 된 거를 모두 다 합쳐서 이제 공사계획 인가받아야 되는데, 그 전기안전공사에 그거까지 다 첨부해서 제출하고 나면은 뭐 길게는 뭐 한 10일 정도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과연 공수면 실시계획을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계도서가 검토가 되어야 하는지. 거의 뭐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한번 쫙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사계획 인가를 받겠다고 해서 또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중복이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할 수가 있죠.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현행 법상으로는 전기가 만약에 800메가가 넘게 되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이제 감리를 좀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하부 기초만 따졌을 때 300억 이상이 된다. 부유체만 따졌을 때. 그럼 이거는 또 이제 건설공사에 준해서 감리를 좀 받으셔야 되는 이런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 이런 체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뭐 KS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고정식 구조물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유식 같은 경우에는 부유식이 지금 부유체가 과연 이게 건설공사의 조촉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선박에 준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지 않고, 지금은 물론 이제 건설공사에 다 포함은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기하고 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겹치는 부분들 이런 거를 다 수행을 하면서 각각에 대한 개별법에 대한 것도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되고 PF라든지 보험사의 요구 조건도 다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발표하신 대로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저 혜특법이 내년에 지금 3월달에 이제 시행되는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좀 저희가 합리적으로 부유식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저희 녹여놓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도 지금 뭐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그 하위 법령도 정비를 해야 되고 시행령 구축을 해서 실제 이제 어떤 그 이펙티브한 그 액티비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저기 발전 사업자 측에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하위 법령을 지금 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중복이 돼서 있는데 과연 이제 관계 기관끼리 이제 한번 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으로 연관된 관계 기관이 이제 어디가 있을 거며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이제 해상폭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R&D를 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거가 우리나라 집안 특성하고 해역 특성은 굉장히 상이하다. 서남해, 서해, 남해, 동해가 되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해상폭력 사업을 성공을 하면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어떤 법령 체계와 그다음 또 인증, 그다음 전기안전공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국내에서 트랙 레코드를 구축하고 해외로 진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연계가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 주신 것 관련해서는 산자부에 이제 저희가 낙찰 후에는 이제 산자부 에너지국에 두 개과가 있습니다. 보고과랑 정책과가 있는데 입찰 전에는 정책과에서 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요. 입찰단 뒤에 이런 애로사항 관련해서는 보고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작년에 저희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산자부 보고과랑 얘기를 해서 미팅을 한 2번 정도 해서 지금 전기안전공사하고 일단은 사용전 검사 관련해서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전 검사 기준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요. 오늘 그 아마 다음 세션에 오시는 그 계열의 이상래 저기 뭐 리더님하고는 4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해수부하고 산자부하고 공교부하고도 사실 이런 미팅을 비정기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2-3번 정도 했는데 사실 이게 어느 한 군데에서 이게 좀 이렇게 그 리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산자부 보고과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용전 검사하고 인증 부분 관련해서는 해수부하고 산자부 얘기 중에 있으니까 감리 부분 관련해서 이제 건설교통부 쪽하고 브릿지를 놔서 좀 이걸 좀 협의하게 되면 필요한 산자부, 공교부, 해수부하고 얘기가 좀 통일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해줬던 부분 관련해서 저희 나라 이제 메타오션 데이터가 다 그 동해라든지 남해라든지 저 서해가 다 다르고 너무나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특히 뭐 동해랑 서해는 정반대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해외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박두선 전무 부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의 저희가 레슨을 하나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부유체 설계를 그 프랑스에 있는 테크닙에 했습니다. 근데 그 테크닙에 있는 그 뭐 구조 설계만 30년 했던 아주 전문가가 그 도면을 그려서 저희한테 전달해주면 그 도면을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그 사전 검토해 내게 되면 그 도면은 그냥 아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설계자가 국내에서는 무자격자죠. 저희 와이퍼가 설계한 거랑 같은 겁니다. 저희 나라 이제 전기사업법이나 건설사업법 따라서 저희도 고급 특급 이런 그 기술자가 있듯이 그 테크닙의 설계자가 사인한 부분은 국내에서 무용입니다. 그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도 EZ 지역에 저희가 이제 하는 경우에는 국내 3서가 아니고 유럽 표준 230 AC 볼트를 저희가 쓰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전기 부분은 해외에 뭐 지멘스나 히타치나 지하 저기 선택을 안 했는데 거기 이제 설계자가 설계를 도면을 갖고 들어오더라도 그 도면은 국내에 산자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공교부에 제출할 수가 없죠.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설계에 사인하신 분이 국내 법상으로 보면 무자격자고 두 번째로 보면은 거기에 쓰였던 이제 도면에 쓰였던 심볼이나 레전드가 한정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전환 설계를 사실 세강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설계 감리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저희 커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외의 부유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750메가 규모의 대형 상업 부유식 그 저기 해상 프로젝트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그 전환 설계를 통해서 해외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쌓게 되시고 하다 보면 국내 설계사들이나
국내 뭐 감리사들, 국내 성급들 분들이 일단 트랙 레코드가 필요하니까요. 이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에서 결국 PF가 되냐는 건데 PF가 될 때 거기 들어가는 모든 도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증받아 있는 서류가 돼야 되는데 국내 유수의 설계사나 감리사나 성급들이 이제 저희 반딧불을 통해서 좀 경험을 쌓으시고 트랙 레코드를 쌓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부유식 그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저희 반딧불 케이스가 세계 표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머지 지금 이제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말고도 울산 지역에 아마 올해 아마 나머지 4개 개발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할 건데 그래서 울산 지역에서 부유식 풍력이 좀 잘 돼가면서 국내 산업들 그 산업체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가 가다 보면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해외 진출하는데 좋은 기회도 되고 트랙 레코드도 되고 기술 이전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법령과 규제가 이렇게 많이 엮여져 있는데 아마 구체적으로는 정부 기관으로는 그 산자부하고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쯤이 아마 될 것 같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이제 국제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그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국내 현재 이제 반딧불이 프로젝트 같은 데서 굉장히 좋은 시금석으로 삼아서 국내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마디만 더. 네, 그 저희가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 게 저희 이제 그 서남에 60메가와트짜리 이제 한전에서 젠코드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자켓을 할 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토목학회랑 같이 해서 그 이제 고정식 어떻게 보면 설계 기준을 만든 거죠. 저희 뭐 항만시방서라든지 도로교 시방서처럼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설계법상으로는 국내 설계 기준이 없으면 해외 코드를 차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남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부유식도 가능하면 그런 수순을 좀 밟아서 국내 표준을 만들면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뭐 아즈메라든지 이런 그 DMB 코드처럼 저희 부유식 대형 이제 특히 반잠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반딧불에 썼던 그 설계 코드들이 좀 그걸 활용을 해서 국내에 부유식 뭐 시방서라든지 설계 코드를 만들게 되면 좀 더 저희가 해외 진출하는데 좀 뭔가를 가지고 에비던스를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에크노르에서 많이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대한토목학회가 이제 한국전력하고 같이 해서 고정식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국내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이 끝났고요. 그 올해 내로 아마 그 저희가 인쇄를 들어가 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목학회는 지금 반딧불이 사업이 빨리 착수가 돼서 그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부유식 그 구조에서도 저희가 설계 가이드라인 작업에 참여할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좀 들어가 가지고요. 제가 이제 뭐 벤처를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라는 것은 이제 바다에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했을 때 바다에서 점유하는 면적에 대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다 사용료를 내고 이제 사업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를 하는 것을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정식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 구조가 그 수면에서 보이는 거하고 이제 그 해저면에 있는 거하고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크지가 않은데 지금 저희가 세션 두 번째 세션이었던가요? 모링 라인이 부유식 같은 경우는 거의 2km 가까이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반딧불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해 가지고 그 사용료가 뭐 어디 기준으로서 평가가 되고 그게 뭐 사업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어떤 제언 같은 게 좀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뭐 두 가지 큰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반딧불이 프로젝트의 공유수면 비용을 제가 산정을 할 때 참고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 에키노르하고 석유공사하고 동서발전이 4년 전에 이제 예타를 통과시킨 그 동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부유식 구조물에 대해서 공유수면 이제 면적이라든지 비용이 검토가 됐었는데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드비라 그러죠. 여기 항공에서 봤을 때 고정식은 그 항공에서 보거나 해저에서 봤을 때 면적이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R1이라 그러는데 블레이드
블레이드 길이가 저게 뭐 어떻게 보면 2R이라서 D1 블레이드 길이 이상 점유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블레이드 길이의 D1으로 공유수면 비용을 산정을 했었고 뷰식 같은 경우에는 이 D1이라는 블레이드 길이 외에 계류 라인이 뭐 많게는 2km, 짧게는 1km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D1이 커버야 한 250m 정도였는데 이 계류 라인을 2km 하게 되면 D2가 생겨서 2km가 되면 면적이 이제 파이알 제곱이니까 훨씬 커지죠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검토했던 부분이 계류 라인에 그럼 항공에서 봤을 때 점유하는 부분이 얼마냐 했을 때 계산상으로 보면 계류 라인이 움직이지 않고 한 2도에서 한 3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6도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공에서 보게 되면 아주 얇은 호로 해서 직접으로 해서 공유수면 직접이랑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은 팩터가 1이고 간접은 0.5인데 장기간 할 때는 직접이고 짧은 기간 할 때는 간접으로 하는데 어쨌든 20년이니까 직접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1 직접 그다음에 아주 얇은 호로 해서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을 면적 계산해서 동해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도 그런 컨셉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해수부 내의 공유수면의 면적에 대한 시행령의 시행 규칙에 보면 이 부유식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각 그 해수청 그 지방 해수청마다 다르게 좀 적용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카가 있는 곳에는 케이블 사례를 적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사례가 없는 곳에서는 또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그 곳에서 중앙 쪽에서는 최대한 이걸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그 T2 계류 라인 부분까지 원으로 계산해서 다 적용을 해라. 그 대신에 실제로 점유하지는 않으니 간접으로 적용해 주겠다. 뭐 이런 옵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그 법상으로 항공뷰로 봤을 때 실제로 점유하는 면적을 봐야 되니까 실제로 동해 같은 경우에 예타를 통과했고 산자부, 기재부, 세수부가 다 관여해서 살했던 사례니까 이제 면적 계산은 기존에 사례가 있으니 그 동해 예타 사례를 적용하면 어떻겠냐라고 저희 해수부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특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그 해양수산부에서 저기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 뭐 2%, 3%, 4% 이제 프로젝트 사이즈에 따라서 적용 기준을 다르게 했던 용역 과제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예, 연안과 근해를 구분하지 않아 가지고 좀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아마 연안과 그 근해를 EEZ 지역과 EEZ가 아닌 지역의 부분을 분류해서 뭐 특별법에 이제 공유수면 비용을 사업비에 따라서 또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은 이제 면적 계산법과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적용하는 가격 부분. 왜냐하면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가까운 육지 지역의 땅값에 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죠. 근데 공시지가가 20년 동안 안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기가 뭐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갑자기 그 기준 시가가 되던 금액이 뭐 5만 원이었다가 이게 뭐 그린벨트 5만 원이었다가 사업지역 바뀌게 되면 500만 원을 뛰게 되면 사업 그 공유수면 세금이 100배로 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울산 지역은 대도시라서 굉장히 땅값이 비쌉니다. 이게 서남해 같은 경우에는 도서 해안이라서 그렇게 공유수면 공시지가가 비싸지 않은데 울산, 인천, 부산은 공시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공유수면 비용이 이게 뭐 서남해 비교면은 100억 단위하고 수천억 단위까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좀 기존의 공유수면은 연안부를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라서 EEZ 지역 부분은 좀 다르게 구분해서 적용하는 가격 부분 그리고 면적 계산 부분 두 분이 구분해서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은 이제 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해 가지고 현재 그 반딧불이에서 제한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D1 부분하고 D2 부분을 다르게 가중치를 해서 적용하고 있고, 근데 하지만 아직도 이제 그 경험이 없는 그 기관에 따라, 그러니까 관리 기관이죠. 관리 기관에 따라서는 적용이 좀 난항을 겪고 있고 그때 다르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료 부분도 지금 이제 해상 프로젝트가 그간 없었다 보니까 근데 기계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 육상의 그 땅값에 근거해서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과대하게 청구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그 세션 3번에서 저희 발제자가 준비한 거하고 그다음에 개별 토론자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공통적으로 현재 법 체계가 상당히 좀 상호 조촉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좀 빠르게 정비하는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거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건에 대해서는 그 플로어에서도 아마 저희가 그 질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저희가 약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플로어에서 한 질의를 한 3개 정도 그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무바람 해상공사 맡고 있는 김욱 상무입니다. 좀 전에 에케노르 박도현 전무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그 공유수면 점사용 비용 계산에 첨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박도현 전무님은 점사용 계산과 관련해서 면적 산정 그리고 가격 그 계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해수청의 주관적인 이제 법 적용으로 점사용 계산이 이제 높게 계산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실제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점용 사용료 산정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가 계산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모법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여기서 또 한 번 더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법 적용을 위해서 사실은 신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정의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점용 사용료 계산 산식에 보면 저희가 적용받는 항목이 1번인데 잔교, 호환, 부두, 방파제, 건축물, 그 밖에 인공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사용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팩터가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 계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항의 기타 항목으로 이제 그 교량의 물 위에 설치되는 교량만 하더라도 0.5 팩터가 붙습니다. 그렇게만 적용이 돼도 저희가 점사용료가 6분의 1 정도만 납부를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 물에 떠 있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가 그 장교 교환, 뭐 부두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인공 구조물로 계산이 돼서 저희가 점사용료가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부산청, 울산청 계산 방법이 다 달라서 어떤 경우는 0.5 적용을 받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프라이다 설치를 할 때도 3.0을 적용을 받게 되는 사례가 생기고 그게 이제 고착화되면서 저희 지금 사업비 계산이 지금 계속 이렇게 사례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까 또 한번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그 선박 안전법이 제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서 저희가 그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부유식 구조물로서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그 포뮬라 자체도 이만의 이제 계산법으로 다시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는 아니셨고 이제 그 보완 설명하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그것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실제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관련된 산식을 보면은 실제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에 딱히 적용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지금 맞득치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1번 잔교나 호환이나 건축물에 비견해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기타만 해도 0.5로 이렇게 낮출 수도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는 이제 큰 값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현재 얘기되고 있는 선박 안전법도 만약에 이게 좀 잘 정리가 되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이거하고 연계돼서 아마 정리가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포석시의 천홍래 부장입니다. 저도 지금 조선사하고 건설사 간의 부유체를 가지고 선박으로 볼 것이냐 구조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EPC사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한 법률에 대한 제정이 필요한 거에 대한 화두를 좀 던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까 4, 5천 톤에 되는
철제 대형 부유체 구조물이기 때문에 선박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EPC사 입장으로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게 통상적인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의 정의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식 시추선이나 수상호텔도 해당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선박의 정의를 보면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춘 구조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에케노르가 노르웨이 탐펜에서 했던 부유식 그 해상풍력은 스파 타입입니다. 대형 구조물의 스파 타입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젓가락 형태의 구조물인데 대형 부유체이기 때문에 이걸 선박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견이 생기게 되고요. 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서 굉장히 큰 콘크리트 부유체도 그럼 선박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당사가 예전에 울릉도 그 방파제를 설치를 할 때 이건 무려 콘크리트 그 부유체가 14,000톤이었습니다. 그럼 14,000톤짜리 이 콘크리트 부유체를 저희가 방파제로 쓰고 있는 이 부유체가 그럼 선박이냐? 라는 또 다른 이제 논점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가이드를 가지고 뭐 건산법이 더 빡빡하니 또는 뭐 조선에 의한 선박법이 더 덜 수용성이 좋으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한 아까도 말씀했듯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까지도 바뀌게 된다면 선박에 대한 그런 정의는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저는 선박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것만 화두로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박준성 부사장님께서 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선박이라고 이제 주장하신 거는 지금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선박이라고 얘기할 경우에 이제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박 안전법에 대해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이제 포스코 ENC 측에서 EPC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이죠. 그 선박안전법에 가지고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에 대해서 얘기가 한번 크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뭐 전문 용어로 장식이라고 지금 장성,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이그젬플로 들어주신 거가 이제 부유식 그 방파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 오래 떠 있는 것이죠. 오래 계속 떠 있고 방파제 규모에 따라서도 이제 크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박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로 그 위치가 이제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마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주제에 관해서도 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런 형식으로 한번 따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아무튼 요점은 지금 물에 떠 있다고 해가지고 선박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유사한 그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또 규모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형태의 어떤 건설 구조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같이 놓고 살펴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추가로 다른 질문이 지금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발제자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좀 멘트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전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산업군이 마찬가지로 그냥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이제 규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상풍력 산업계에 있어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사실 선도적으로 움직였던 국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자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국내 기존 규제기관의 입장, 그다음에 그와 관계된 산업계의 입장에서 뭔가 규정이 단순히 보완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성장 산업계에 대해서 해외 선진 사례들은 어떻게 적용돼서 지금 산업을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사실 많은 이제 국내사뿐만 아니고 해외 그 전문 개발사들이 한국 시장의 공급망의 매력을 느껴서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좀
해상풍력특별법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국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법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세션 세 번째 참여해 주신 저 발제자와 그 패널 토론자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해상풍력 단지 건설과 국내 규제에 대한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